법대로 합시다. 네, 더 로이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들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1시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죠. 몇 년 전입니다. 정말 큰 논란을 빚었던 업무상 위력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교수님, 마카롱 좋아하시죠? 달달한 거 좋아하지? 제가 이따 챙겨갈게요. 이게 뭐지? 내가 상관녀? 손해배상 청구? 어림도 없지. 교수님, 왔나? 또 공부하고 계셨죠? 그러다 몸 상하신다니까요. 뭐 매일 하는 게 공부인데 뭐. 그러지 말고 이것 좀 주세요.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홍삼이에요. 이야, 내 생각해 주는 거는 지영이밖에 없다니까. 사모님 계시잖아요. 근데 저 모르는 게 있어서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게 누가 들어오면 어쩌려고요. 아니 교수가 제자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데 뭘. 교수님, 영지가 무슨 일이지? 오늘 연구 논문 피드백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랬지. 거기 좀 앉아. 네. 자, 지영이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네. 영지쌤. 지영쌤, 아직 안 갔어요?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커피라도 한잔 하려고 그랬지. 네. 그나저나 최준호 교수님 멋지지? 논문 지도도 잘해주시고 깔끔한 성격이시잖아요. 그지? 나도 그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 교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니까. 교수님이랑 또 데이트하고 싶다. 언니, 교수님이랑 많이 친하신가 봐요? 나 교수님 아들이랑 같이 피트니스도 다니고 그래. 아들이랑요? 나보고 이모라고 부르거든. 네. 그럼 커피 한잔 하러 갈까? 네. 됐다. 교수님이 좋아하는 메뉴니까 괜찮겠지. 그나저나 교수님 왜 안 오시지? 집회를 오나요? 보통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왜 이리 늦으셨어요? 이거 사느라고.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지영이 집들인데 그냥 올 수가 있나? 감사해요. 배고프시죠? 어서 드세요. 이야, 이 전부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다 차렸네. 그럼요. 사랑하는 교수님이 오시는데 당연하죠. 빨리 드세요. 사모님이세요? 그 신경 쓰지 마라.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지 뭐. 네, 빨리 드세요. 먹자. 맛있겠다. 전화를 끊어? 요즘 계속 늦게 오고 선물도 받아오고 이 학생이라 바람난 거 아니가? 내가 오늘은 반드시 증거를 잡고야 말겠다.
결혼식은 언제 할까? 자기 개 않겠나? 나는 애도 둘이나 있고. 괜찮다.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닌데. 복잡하네요. 진짜 자기 고맙다. 응? 이게 뭐지? 그게 뭔데? 글쎄.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상간녀? 내 모르게 바람 폈나? 아니다. 바람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뭐? 사실은 대학원 교수님이 교수님이? 감히 내 여자친구를 건드려. 울지 마라. 우리도 고소하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그거 뉴스에 많이 나오대. 어디 교수랍시고 함부로 학생을 건드리노? 자기야, 내 무섭다. 걱정 마라. 내 아는 변호사 있다. 내가 거기 물어볼 테니까 니는 있는 그대로 증언만 해라. 여보세요? 거기 로이어 로펌이죠? 네, 저 남자친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지영 씨의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고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일단은 먼저 해결을 위해서 사건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던 오지영 씨는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최준호 씨와 약 2년간 불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최준호 씨의 아내 김민지 씨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죠. 네. 오지영 씨의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오지영 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호소했고 이 말을 믿은 남자친구는 오지영 씨의 이름으로 지도교수였던 최준호 씨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은 더 로이어의 정리 요청을 맡고 계신 우리 황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사건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회적 지위의 우열이 있는 경우에 성범죄의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무고죄와 관련된 쟁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상황들을 꼼꼼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지영 씨는 남자친구에게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라는 것이 입증을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예, 우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규정을 보면 네. 형법 제303조에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위력이잖아요. 위력. 예. 위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는 않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이게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우선 이 법률상 용어로서의 위력이란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 힘이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그것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나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그 그루밍 수법이라고 하죠. 좀 길들이기를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준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 주로 아동, 청소년 혹은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리적 길들이기를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신뢰감을 쌓은 다음에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종속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네. 최종적으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그런 성적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범죄학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악랄한 방법이네요. 그러네. 지금 이 사건만 봐도 교수가 제자를 가르치면서 길들였다고 본다면은 그루밍에 연관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그루밍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오지영 씨는 당시 만 38세로서 이미 결혼을 했던 경험도 있고 네. 슬하에 10대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즉 그 나이에 경험했을 법한 일들을 모두 경험하신 정상적인 사회인이셨던 거지요. 게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고학력 여성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 그루밍에서 상정하는 좀 성적 주체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그루밍이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예, 이 오지영 씨와 최 교수는 단순히 학위 지도의 범위에서만 관계를 맺어온 것이 아니고 학교 외에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산책이나 운동 등의 취미 활동도 함께 하였습니다. 네. 게다가 이 오지영 씨는 최 교수의 아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고 하죠. 함께 뭐 운동을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강압적이거나 뭐 강제적인 그런 정황은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애정 표현도 자주 할 만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수시로 오지영 씨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표현한 사실이 있고요.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오지영 씨가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최 교수에게 정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거나 또는 뭐 최 교수가 오지영 씨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관계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사건으로 돌아와서 오지영 씨 측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 법적 좀 판단이 어떻겠습니까? 예, 뭐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일단 진행이 될 텐데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불기소 처분, 즉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해도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검찰이 기소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뭐 그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보통 성범죄의 경우에 되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좀 드물고 두 사람만이 아는 내밀한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성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오지영 씨의 진술 가운데 범죄 시기에 관한 진술이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 오지영 씨는 처음 수사 과정에서 처음 성폭행을 당한 날이 사망한 남편의 기일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그날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에 최 교수를 집에 불러서 집들이와 파티를 한 사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지영 씨는 첫 범죄 시점에 대한 진술을 정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누가 봐도 좀 쉽게 납득하기 힘든 사정으로 볼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네요. 신빙성이 그렇죠. 없네요. 네. 그리고 양 당사자의 평소 관계도 매우 중요한데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친하게 지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볼 때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제압해서 성범죄를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화면 보니까 애정 표현이 좀 거침이 없더라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지영 씨의 주장을 검찰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오지영 씨는 이전에 최 교수의 아내에게 당한 상간녀 소송에서도 패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교수인 최준호 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다 이렇게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최준호 씨가 오지영 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좀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 원칙적으로 성범죄는 고소한 내용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예.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해서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도 별도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이 신고인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또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네. 즉 고소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곧 고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 지금 사건을 보면 오지영 씨는 진술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맞아요. 명백히 봐도 드라마를 보면 불륜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면은 무고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보면 무고죄 인정을 장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와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심리학과 교수와 제자 사이에서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고죄가 인정이 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고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무죄로 인정이 됐을까요? 여성이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를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제 말 못할 성범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 성범죄는 가장 큰 특징이 두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범죄 성립에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성범죄를 당하신 분이거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게 첫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 과정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설득력 있는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아주 사소한 정황 증거라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봐야 됩니다. 억울하다는 본인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쉬운 것이 이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밀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이거 뭐고? 뭔데요? 유체동산 압류? 이거 어쩔 건데? 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 가게인가 뭔가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노? 어?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어쩔 건데? 저는 그저 이야기하면 해봐라 이거. 살고 싶습니다. 혜진아, 축하한다. 고맙다. 좀 작기는 해도 엄청 좋네. 본사에서 이태리 하나는 끝내주게 뽑았더라고. 그렇네. 이 정도면 꽤 많이 들었겠는데. 가맹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 해서 시작했는데 내가 그동안 애 키우느라 집에만 있었더니 신용도가 팍 떨어졌더라고. 돈 엄청 들다가. 다 어떻게 했는데? 시댁이랑 주변 사람들 도움 좀 받았지. 저축은행이랑 캐피탈에서는 다행히 대출을 해주더라고. 겨우 사업자금 맞췄다. 온 김에 휴대폰 하나 바꿔라. 그럴까? 이게 최신형인데 사진도 엄청 잘 찍히더라고. 그래. 우여곡절 끝에 오픈한 휴대폰 디자인 가게. 예쁜데? 다행히도 1년간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 처음엔 다 잘 되죠. 벌써 몇 달째 운영비도 감당이 안 되네. 이젠 손 벌릴 데도 없고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혜진 씨, 잘 지내죠? 팀장님, 요즘 가게가 안 돼서 죽겠어요. 본사에서 오프라인 매장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 매장 지원책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 말고요. 휴대폰도 요즘 온라인에서 다 사고 그러니까 진짜 손님 없어요. 지금은 본사 방침이 그래서 저도 별 뾰족한 방법이 없네요. 저 팀장님만 믿고 시작한 거 아시잖아요. 이거 시작할 때 빚도 많이 졌는데 요즘 운영비도 안 나와요. 그래요.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금방 또 좋은 날이 오겠죠. 팀장님은 천하태평이네. 그러네요. 아무리 버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업자 대출 상담 좀 받으려고요. 네, 혹시 어떤 사업 하고 계실까요? 휴대폰 가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상공인 대출로 알아봐 드릴게요. 필요한 서류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서류 보내주시면 대출 신청 가능 여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로 겨우 버텼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노?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렇지.
진짜 팔이 한 마리도 안 보이네. 하루 종일 일었나? 코로나인가 뭔가 터지고 거의 손님이 없다. 하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더라. 그럼 니 어찌 버티노? 겨우 카드로 막고는 있는데 맨날 독촉 전화해. 채권자가 찾아오고 딱 죽겠다. 이거 그냥 접으면 안 되나? 그 생각도 해봤는데 정리해도 그 빚을 다 못 갚겠더라고. 아이고 큰일이네. 뭐? 신용카드 사용 정지? 정지? 일단 전화부터 해봐라. 신용카드 사용 정지로 매장 운영비와 물품 대금은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었고 저는 그렇게 연체자이자 불량 채무자가 됐습니다. 아무리 해도 매출은 안 늘어나고 카드사에서는 이제 압류까지 한다 그러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노? 당신 이거 뭔데? 뭔데요? 유체동산 압류? 이거 어쩔 건데? 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 가게인가 뭔가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노? 해결 방법 어쩔 건데?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해보라고. 아니 집에서 애나 보지 뭐 그 돈 몇 푼 번다고 대출이란 대출아 싹 다 땡겨놓고 말이야.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 집에 문제 생기면 각오해라. 어? 무슨 각오? 뭐 이혼이라도 하자고. 이혼? 못할 것도 없지. 됐고 당장 해결해라. 알았나? 아유,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아유, 진짜 어떻게 하노? 가게라서 해서 보탬이 될 줄 알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가족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것 같고. 이거 한번 봐봐라. 뭔데요? 개인 회생인가 뭔가 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한번 알아봐라. 개인 회생이요? 그래. 빚도 좀 줄여주고 갚는 방법도 알려준다니까 도움이 될 기다. 여보,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빚 때문에 무너질 순 없지. 알겠어요. 그렇게 알게 된 개인회생 제도는 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알았지? 자, 개인 회생 제도가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가 되어버린 힘든 상황. 아,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일단 남편이 얘기한 대로 네. 그보다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황혜진 씨는 가게 살림에 보탬이 좀 되고자 작은 휴대전화 가게를 오픈합니다. 자금이 많지 않았던 탓에 시댁과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좀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가 잘 되지 않았고 영업 지원까지 약속했던 본사에서도 나몰라라 했습니다. 결국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가게 운영을 했지만 불량 채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압류 통지서를 받게 됐고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의뢰인께서 지금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개인 회생이 신청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황혜진 님의 동의를 구해서 사전에 미리 재산 및 소득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채무는 체납된 세금 200만 원과 무담보 금융권 대출로 9,800만 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산으로는 사업장 보증금 1,000만 원이 있는데 네. 여기엔 또 임대료 미납이 7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사업장 내부 재고품, 집기, 비품 등의 가치가 약 6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시세 약 400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가 한 대, 그리고 시세 약 2억 원에 담보대출이 1억 9천만 원이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한혜진 씨의 영업소득은 매출 합계에서 매입 합계를 빼고 월 평균으로 계산을 했을 때 네. 월 소득 16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채무가 1억 정도 되고 재산이 2억 2,070만 원 정도 되면은 재산이 더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바로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그럼 이 배우자의 재산은 완전히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배우자 재산 전액을 내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된 가치의 2분의 1만큼을 내 재산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혹시 담보대출이 있다면 배우자 명의의 담보대출이겠죠. 네.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도 제외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내 재산으로 계산되는 거고 네. 만약 배우자 일방의 특유 재산임을 소명할 수 있으면 배우자의 재산을 내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우자인 이재석 씨가 혼인 전 본인의 힘으로 마련한 집이라는 것을 혼인의 시기와 재산의 취득 시기를 보고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해서 특유 재산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황혜진 씨의 이번 사례에는 특유 재산 주장이 법원에서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업장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제외한 부분 네. 그리고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배우자 재산을 2분의 1로 계산해서 재산을 따져보면 네. 약 1,65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채무는 1억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역시 관련 법을 알고 나니까 비용이 이제 확 줄어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청산 가치를 미리 잘 따져보고 신청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혜진 씨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다행인 상황인데, 자, 그럼 황혜진 씨의 개인 회생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우선 높은 소득은 아니지만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빚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 회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소득이 160만 원 정도가 되고 1인 가구 기본 생계비가 109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기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전액 이제 변제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매월 약 51만 원씩 예.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제 계획안이 작성이 돼서 신청이 들어가면 이제 총 1,836만 원을 변제하시게 되고 예. 36개월 동안 나머지 갚지 못한 원금 8,164만 원은 물론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금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체납 세금이 200만 원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세금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금은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세금은 내야 되는데 세금 상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 회생 진행 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해서 함께 변제하는 방법이 있고 네. 지금 황혜진 씨한테는 오히려 이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200만 원 정도로 소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금은 일반 채무와 달리 탕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금을 우선 변제하고 예. 세금 변제가 끝나면 그 이후에 일반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게 됩니다. 세금이 일반 채무보다 좀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 세금을 따로 직접 그냥 납부를 하는 방법인데요. 예. 세금이 포함되면 보통 일반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네. 세금이 몇십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법원이 바로 직접 납부를 하라고 공고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금액이 또 너무 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회생 진행할 때 채권자 목록에 넣게 되면 세금을 다 변제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네. 일반 채권자들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세금을 제외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황혜진 씨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대출도 받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개인 회생에 어떻게 포함이 돼서 탕감이 되나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지 아니면 일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거는 뭐 빚을 좀 탕감받을 때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반 신용대출인 경우에만 탕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탕감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담보 중에서도 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탕감이 가능합니다. 자, 보증서 담보는 담보 채무인데도 탕감 대상이 가능하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보증서 담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보증서 발급기관이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해주고 그 채권자의 지위를 대신해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서 담보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장래의 나의 채권자가 될 수 있고 보증서 발급기관도 내 채권자 목록에 사전에 기재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채무 탕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황혜진 씨의 예를 들면 사건 안에서 보면 유체 동산 압류 우편물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우리 그 빨간 딱지 붙는 그건지 궁금하고 그게 왔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압류 통지가 오고 나면 결국에는 딱지가 붙게 되고 바로 경매도 넘어가고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유체동산 압류가 맞고요. 네. 이런 유체동산 압류라는 거는 그 집안에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나 가전 그리고 집기류 등을 압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개인회생을 통해서는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유체동산 압류의 집행정지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강제 집행 절차를 개인회생이 개시될 때까지 절차를 잠시 중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가 됨과 동시에 매각기일이 수일 내로 나올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네. 동산 압류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서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 이 집행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만약에 개인 회생 절차가 좀 늦어지거나 법원에서 뭐 중지 명령이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를 신청해야 됩니다. 네. 매각기일 당일에 법원의 집행관이 집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집행관에게 배우자 우선 매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체동산에 책정된 금액의 2분의 1 가격으로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되고 집에 있는 가구나 가전, 집기류 등을 보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 배우자 우선 매수. 그 훌륭한 제도가 있긴 있네요. 네. 그리고 이 황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거래가 정지가 됐거든요. 그럼 이러면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드 매출 대금도 쉽게 받기 어려울 텐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네,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카드 단말기를 그 포스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네네. 카드를 긁어서 이제 결제를 받으시니까 되게. 네. 그래서 이제 뭐 빚이 생겼는데 연체를 하고 나면 이제 카드사에서 이걸 거래를 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종종 또 카드사의 매출 그리고 카드사의 빚 거기에서 상계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상계라고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무슨 그렇죠. 뜻입니까? 네, 채무를 연체하고 있거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시켜버리는 것을 상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상계의 경우에는 하지만 개인회생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부터 금지가 인용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출 채권을 상계당하고 있다는 확인서, 내역서 등 뭐 서류를 발급해서 금지 명령에 다시 넣으면 재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높은 확률로 금지 명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 개인 회생을 진행하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금지 명령이 만능은 아닙니다. 금지 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돼야 효력이 발생을 하고 효력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쌍방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 결정이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금지 명령 이후에 발생한 쌍방 채권 채무는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황혜진 님과 같이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채무를 변제하시지 못해서 동산까지 압류당하거나 매출을 상계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그리고 또 내 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이어지고 하는데요. 그럴수록 저와 같은 도산 전문 변호사를 빨리 찾아와서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말이 되나? 미친 거 아이가? 애들 클수록 돈은 많이 들어가고 애 아빠나 나나 벌이는 똑같고 이래가지고 언제 집 사고 애들 대학 보내나. 고민이 많으시네요. 그래, 나도 이참에 코인이나 해볼까? 처음 2천만 원으로 코인에 입문했지만 800만 원에 큰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코인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소영 씨. 어서세요. 친분을 쌓게 된 이 사람 해외 유명 코인의 국내 마케팅 담당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올랐습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루에도 몇 번 롤러코스터를 타는 심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투자 정보 좀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그 블록딜이라고 아시죠? 알죠. 소영 씨가 블록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요? 예. 그 GM 코인이라고 국내 1위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기로 내부적으로 이미 이야기가 끝. 상장만 되면 10배나 올라갑니다. 10배나요? 네. 그 해외 거래소에서 이 GM 코인이 한 개당 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국내 빅딜 투자자들한테 5천만 원 이상 투자하면 반가. 딱 1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0원에 거래되는 걸 100원에 살 수 있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소영 씨가 코인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내랑 친하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요. 이 사기만 해도 100% 차익도 얻을 수 있고 이 상장만 되면 수익이 10배 이상 올라간다니까요. 이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사기만 하면 사기 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사를 위해 모아뒀던 5천만 원을 GM 코인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비트코인 구매해서 지섭 씨한테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GM 코인 50만 개를 소영 씨 GM 코인 지갑으로 보내드릴게요. 대박 나실 겁니다. 지섭 씨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일단 GM 코인 10개만 해외에서 팔아볼까나. 뭐고? 왜 옮길 수가 없다고 하노? 이상하네. 지섭 씨, GM 코인 왜 해외 거래소로 안 옮겨지는 거예요? GM 코인은 일정 기간 동안 이동할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습니다.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그 약관에 다 기재돼 있는데 좀만 기다려 보세요. 약관이요? 그 약관 한번 읽어 보시라니까요. 그러고 소영 씨, 제가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약관을 받은 적도 동의한 기억도 없지만 일단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내 코인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국내 1위 코인 거래소에 상장된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지금 50원도 안 됩니다.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소영 씨도 아시다시피 이 코인이라는 게 가치도 없는 거 떠넘긴 거 저한테 떠넘긴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아닙니다. 네, 소영 씨한테 진짜 미안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네, 지엔 코인으로 손실 본 거 다 만회시켜 드릴게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어떻게 만회해 주실 건데요? 그 DM 코인이라고 이 돈을 더 투자하는 건 아니고 GM 코인을 DM 코인으로 교환하세요. 그러면 코인 개수를 2배로 늘려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DM 코인은 다른 점이 보유만 하고 있어도 하루에 이자 1%를 줍니다. 100일만 지나도 원금의 2배나 벌어요.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 소개만 시켜줘도 추가로 보너스도 지급됩니다. 진짜예요? 아이 진짜라니까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DM 코인은 확실히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될 겁니다. 이번에 진짜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믿고 가보겠습니다. 또 믿네요. 진짜 이자가 들어오네.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면 보너스도 준다고 했지. 희정 씨. 네? 휴게실 가서 얘기 좀 할까요? 좋죠? 희정 씨, 자기도 코인 한다고 했지? 네. 근데 영 재미가 없네요. 내가 좋은 정보 하나 소개해줄까? 진짜요? 이거 진짜 좋은 거라. 아무한테도 안 권하는 건데 나도 계속 재미를 보고 있고. 뜸 들이지 말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보너스를 수령하게 된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소영 씨, DM 코인 거래 중단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확인 안 해봤어요? 잠시만요. 이게 뭐고?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영 씨, 내 돈 어쩔 건데? 소영 씨만 믿고 투자한 건데. 희정 씨, 나도 망했다. 그 돈이 어떤 날인데? 네, 대박의 꿈은 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박소영 씨 정말 황당하고 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빠른 시간에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소영 씨는 코인에 관심을 갖다가 해외 유명 코인의 국내 마케팅 담당자라는 김지섭 씨를 알게 됐습니다. 김지섭은 박소영 씨에게 GM 코인이 국내 1위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데요. 이에 박소영 씨는 5천만 원을 투자해 김지섭은 GM 코인 50만 개를 박소영 씨의 전자지갑으로 보냈습니다. 박소영 씨는 GM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판매하려고 했지만 해외 거래소로 옮길 수가 없었는데요. 박소영 씨가 거래를 할 수 없는 사이 GM 코인은 국내 신생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 가격도 50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를 김지섭 씨에게 항의하자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며 DM 코인으로 교환을 하라고 하죠. DM 코인은 보유만 하고 있어도 하루에 1%의 이자를 주고 또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기만 하면 보너스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DM 코인에 투자를 한 후 실제로 매일 이자가 지급이 되자 박소영 씨는 다른 지인에게 이 코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DM 코인의 거래가 중단이 되고 김지섭 씨도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자, 지금 박소영 씨뿐만이 아니고 지인들에게까지 소개를 한 상태인데, 자, 이영준 변호사님, 이 사건 좀 맡아주시죠. 네, 박소영 씨 사연을 보니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드라마 속에 코인 사기 수법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떤 수법이 있는지
자세히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눈에는 수법이 많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요즘 또 이런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 지금 로이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눈을 좀 크게 뜨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지섭이 처음 투자를 하라고 했던 GM코인이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될 거라고 이미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생소한 국내 신생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처음 얘기와는 다른데 이게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이 아니었던 예. 겁니다.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는 코인 사기 유형이 상장 사기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반드시 1위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하면서 박소영 씨를 속였는데요. 상장 신청을 했을 뿐이지 상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간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실제 국내 유명 거래소들은 상장과 관련해서는 회사 내부에서조차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안다고 하면 거의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김지섭 씨가 거짓말로 이제 기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기죄로 보면 될까요? 네, 김지섭이 반드시 상장이 된다고 한 부분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기꾼들은 우리 회사가 만든 또는 추천하는 암호화폐가 곧 상장될 거라고 하면서 투자를 받는 수법을 이용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네.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서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드라마상에 박소영 씨가 GM 코인을 구입을 해서 일부를 해외 거래소로 옮기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그게? 네, 이것도 그 활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바로 보호예수 제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상장 후에 주가 안정을 위해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기간 동안 보유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보호예수 제도입니다. 네. 상장 초기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김지섭 씨가 이 제도를 악용한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박소영 씨는 보호예수로 인해서 팔지도 못하는 사이에 김지섭 등 일당은 자기들 코인을 시세 조정 행위를 통해서 비싼 가격에 팔아치워버린 것입니다. 박소영 씨와 같은 블록딜을 통해 코인을 좀 대량으로 구매한 사람들이 네. 물량을 시장에 풀게 되면 시세 조정 행위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수법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시세 조정 행위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네. 하지만 코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세 조정 행위가 난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시세 조정 행위 자체를 좀 입증을 해낼 수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박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에 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약관을 본 적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투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김지섭과 GM 코인 측의 불법 행위를 사기 고소 등을 통해서 밝혀낸다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블록딜 거래 자체를 취소해서 원금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주변에 보면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분들 볼 수 있어서 저도 사실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불법 행위가 있으면 증거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인의 이동 등 모든 거래 내역이 다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히려 기본적인 자료는 확보하는 데 좀 용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인 사기범들의 기망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직접 평소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또는 이런 코인 사기범들은 또 텔레그램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그런 텔레그램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 그 대화 내용들을 캡처를 해서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산센터에서도 네. 최근에 코인 사기나 코인 투자 실패로 이제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격히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요. 근데 이게 지금 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약간 사행성이 짙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개인 회상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들 걱정을 하셔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실제로 개인 회생에서는 그 사행성, 도박 이런 것도 다 인정이 되고 뭐 결국 채무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투자 사기 뭐 지금 사연처럼 투자 사기는 일반적인
이제 채무와 같이 해결이 될 것이고 네. 이제 코인 투자, 가상화폐를 이제 막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한 경우에는 뭐 사행성이 좀 있다고 보긴 해요. 법원에서도 네네. 사행성이 있지만 변제 비율이 급격히 좀 많이 늘어나서 좀 많이 갚아야 될 수는 있어도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야, 거기에 이제 이거 드라마로 지금 들어가 보면 박소영 씨 같은 경우는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고 김지섭 씨가 GM 코인에서 DM 코인으로 바꿔줬거든요. 네. 이건 약간 다단계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그 다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그 다단계 판매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네. 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사기범들은 코인의 법적 성격이 좀 모호한 것을 악용을 해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참 이렇게 지능적이고 교묘하네요, 그렇죠?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이 박소영 씨 소개로 DM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렇다면 소개를 받은 지인들이 박소영 씨한테 책임을 져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단계 코인의 경우에 사고가 터지면 코인 사기범들은 종적을 감추거나 재산을 이미 빼돌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소영 씨 경우처럼 코인을 소개한 지인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박소영 씨도 지금 피해자인데 이게 고소를 당한다 한다면 어떻게 좀 구제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코인 자체의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소개한 지인으로부터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그러나 코인 사기범으로부터 투자자 모집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받았다거나 한다면 사기죄의 공범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수사기관에 자기도 피해자일 뿐이고 별도의 이득을 얻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처벌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이제 대박을 꿈꾸면서 코인 투자를 한 후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하십시오 하고 콕콕 집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제도적 보호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아직까지는 암호화폐를 투기성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조차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관심이 좀 간다 하더라도 국내 대형 거래소의 상장조차 되지 않은 그런 코인들에는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현금은 소중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이 사건에 휘말린 박소영 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빠르게 코인 사기범들을 형사 고소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피해 발생 초기에 고소를 해야 코인 사기범들의 신상을 확보하거나 재산을 동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인 사기범들을 고소함으로써 본인이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부분을 방어하는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코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암호화폐 분야의 정통한 변호사를 찾아와서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에서도 더 로이어 만나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프로그램에 대한 또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